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토박이로 산지 54년이 된 이은주라고 해요. 사람들이 말릴 땐 다 이유가 있다고 하죠. 부모도 친구도 친척도 다 그 남자 별로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말들이 오히려 더 오기가 생겼어요. 인생 처음으로 제 뜻대로 선택하고 싶은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땠냐고요? 그게 인생 첫 번째로 제가 한 선택이자 가장 큰 실패가 됐죠. 아휴, 뭐 사람이 쉽게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알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듣기엔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돈 걱정은 안 하고 살았어요. 집에 먹을 게 떨어진 적도 없고 새학기마다 남들처럼 헌 교복을 물려 입는 일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 힘들었다 얘기하면요. 남들은 대번에 네 인생은 꽃길인데 뭐가 힘드냐? 내가 더 힘들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답답한 건요. 제 인생에서 제가 스스로 선택한 게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굴면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되겠냐? 공부는 잘하는 게 당연한 거고, 남들 앞에서 기죽는 일, 그딴 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는 있는 집 자식이라고 등수 하나만 떨어져도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할 거야. 그러니깐 죽어도 성적은 유지해야 한다. 이 말이요. 제 귓구멍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학교 성적은 늘 상위권 유지를 해야 했고, 등급이 하나만 떨어져도 집안이 뒤집어졌죠. 제가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그냥 혼날 게 무서워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공부가 아니라 눈치 보느라 체력을 소모한 셈이죠.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몰래 놀이터에서 숨바꼭질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필 지나가던 친척 눈에 딱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집안 어른들 다 모아놓고 저를 세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여자애가 어디라고 흙바닥에 기어들어가서 옷을 다 더럽히고 앉아있냐? 그 꼴을 친척 눈에 띄게 만들어서 온 집은 망신을 시켜? 네가 지금 한 게 단순히 숨바꼭질이 아니라 우리 가문을 욕보인 짓이라는 걸 모르냐? 있는 집 자식이 제 몸 하나 단정히 못하고 흙투성이로 뒹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모상식한 짓 하면 내 손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듣기엔 황당하죠. 아니, 숨바꼭질이 집안 망신거리라니. 근데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창피하고 억울해서 밥도 못 먹었어요. 이게 제 어린 시절의 일상이었죠. 그러니 저도 이 반항심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이랑 몰래 노래방도 가보고 분식집에서 떡볶이도 먹고. 근데요, 매번 걸렸어요. 집에만 들어가면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거든요. 오늘 어디 갔다 왔는지 다 안다. 너는 부족한 거 하나 없는 애가 노래방이니 떡볶이니 그런 불경한 곳 다시는 가지 마라. 그 말을 들으면 저는 그냥 입 다물고 서 있어야 했어요. 아, 사실 마음 같아서는 아니, 그렇게 따지면 갈 곳이 어딨냐고, 난 누구랑 노냐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그랬다간 한 달은 집 밖을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저도 체념을 하게 된 거예요. 차라리 제가 하고 싶은 걸 말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속 편하다고. 그러면 혼나지도 않고 굳이 기싸움 할 일도 없으니까요. 대학교 진학도 그랬어요. 솔직히 저는 문학이나 예술 쪽을 하고 싶었거든요. 글 쓰는 게 재밌기도 했고, 제가 뭔가를 표현하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단칼에 잘랐죠. 소설 써서 먹고 살 거냐? 법대나 경영학과에 가서 회사에 보탬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성에 차는 데가 아니면 등록금 안 대줄 거니까 쓸데없는 생각 말아라. 결국 저는 아버지가 정해준 과를 갔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으니까요. 친구들이 진로 고민할 때도 저는 이미 정해졌다고 하면 친구들은요, 또 그걸 부러워하더라고요. 좋겠다. 부모님이 다 챙겨주니까 편하네 하는데 속으로는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아, 그게 편한 게 아니라 족쇄라는 걸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시절까지도 저는 늘 시키는 대로만 살았어요. 누가 보면 참 모범생 같고
집안 체면 살리는 딸 같았겠죠. 그런데요, 속은 늘 텅 비어 있었어요.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건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제가 뭘 하고 싶은지조차도 모르겠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너 하고 싶은 게 진짜 하나도 없어? 있긴 하지. 근데 말해봤자 뭐해. 반대할 게 뻔한데. 차라리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속 편해. 이렇게 대답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는데 이상하게 또 그게 편하기도 하더라고요. 다투는 것도 힘들고 매번 싸움에서 지는 것도 싫으니까 그냥 수능을 하는 거죠. 듣는 분들은 속으로 참나 저게 힘든 거냐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저도 알아요. 그런데 진짜 웃긴 건요. 그렇게 다 갖춘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제 안엔 재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남들은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연애도 하는데 저는 늘 부모님 눈에 어떻게 비칠까 그 생각만 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였을까요? 제 인생에 한 남자가 나타났을 때 저는 눈이 멀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키는 대로만 살다가 솔직히 제 안에 뭔가 텅 비어 있다는 느낌만 커졌거든요. 듣기에는 또 재수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부족한 게 없는 대신에 제 삶은 늘 누가 짜놓은 각본 같았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좀 숨통이 트이나 싶었어요. 근데 웃긴 건 대학에 가서도 부모님은 이런 친구 사귀어라, 저런 활동하지 마라 하면서 계속 또 간섭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또 그러려니 하고 다녔죠. 그런데 그때 제 일상을 통째로 흔들어 버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는데 저는 늘 그렇듯 단정한 옷차림에 우산을 들고 교정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모르는 남자가 대뜸 다가오더니 이러는 겁니다. 야, 우산 좀 빌려주라. 비 맞고 수업 들어가면 꼴이 말이 아니잖아. 네? 저 아세요? 저랑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보면 친구인 줄 알겠네. 아, 그럼 지금부터 친구하면 되지. 우산 좀 줘봐. 그때 저는 완전히 얼떨떨했잖아요. 사실 저는 남자애랑 그렇게 말을 섞어본 적도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얘는 스스럼도 없고 뭐든 대범하게 툭툭 내뱉는 거예요. 결국 저는 우산을 뺏기듯이 내줬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 그 우산은 제 손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얘가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제 앞에 나타나서는 잘 지냈어? 하고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우산 얘기는 한마디도 없이요. 속으로는 아니, 세상에 이런 뻔뻔한 사람이 다 있네 싶었는데 또 이상하게 저는 그걸 따지러 뒤를 밟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공 수업이 끝나고 얘를 따라갔는데 얘가 들어간 곳이 기타 동아리 방이었어요. 문틈으로 보니까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솔직히 그 순간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늘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살았잖아요. 근데 얘는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같았거든요. 야, 내 우산 그거 돌려줘야지. 아, 맞다. 근데 내가 깜빡했네. 다음에 줄게. 지금은 기타 치느라 손이 바쁘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람 걸 빌려갔으면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 뭐 그렇게 까다롭냐? 네가 없었으면 나 비 맞고 감기 걸렸을 수도 있잖아. 네 죄책감을 덜어줬으니까 고마운 줄 알아야지. 기가 막히죠? 근데 웃긴 건 저는 그 뻔뻔스러움에 오히려 더 끌렸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 주변의 사람들은 다들 틀에 박힌 말만 하거든요. 공부 열심히 해라. 행실 똑바로 해라. 전부 다 이런 얘기들 뿐인데 얘는 그냥요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신선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자꾸만 그 남자를 찾게 됐고요. 제가 스스로 이렇게 마음이 끌린 적이 없었거든요.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만 만나던 제가 처음으로 제가 좋아서 누구를 바라본 거죠. 물론 얘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집안도 별 볼 일 없었고 여자친구도 많았어요. 주변에 꼬이는 애들도 많았고요. 근데도 저는 자꾸만 마음이 갔어요. 야, 너 왜 걔 좋아해? 집안 차이도 있고 걔 여자 많다는 얘기 학교에 쫙 퍼져 있잖아. 옆에 붙어 다니는 애들만 해도 줄 서 있는데. 몰라.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냥 걔는 다른 애들이랑 다르다?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웃고 떠드는 게 너무 낯설고 신선해. 나랑 정반대라서 오히려 더 끌려. 이게 진짜 솔직한 제 마음이었어요. 전 늘 통제 속에서 살았으니까 자유분방한 모습에 완전히 매혹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얘랑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됐는데요. 넌 진짜 특이하다. 나 같으면 그런 환경이면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 텐데. 아, 너는 왜 그렇게 꽁꽁 묶여 사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나는 늘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만 살아야 돼. 난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한 게 단 하나도 없어. 아휴, 난 하고 싶은 거 못하면 그냥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야, 네 맘대로 좀 살아봐라. 인생 한 번인데 답답하게 왜 그러고 있냐? 이 말을 듣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저거다 싶었거든요. 누가 뭐라든 제 마음대로 사는 거. 저는 그게 간절했어요. 부모님이 짜준 길만 밟아오던 제가 처음으로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하고 꽂혀버린 거죠. 그래서 얘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가볍고 심지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자꾸 끌렸던 모양이에요. 근데 문제는 제가 꽂힌 그 남자가 우리 집안 기준으로는 도저히 합격점이 아닌 사람이었다는 거죠. 집안이 변변찮고 가진 것도 없는데 대신에 또 하고 싶은 건 많았죠. 뭐든 자기가 원하면 덤비는 성격이었는데 그게 또 제 눈에는 멋있어 보였나 봐요. 전 늘 눈치만 보고 살았으니까요. 게다가 여자들이 주위에 꼬리를 길게 물고 다녔는데 그 와중에 저한테만은 이상하게 집착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환장 안 하고 배겨요. 너 여자 많다며? 내가 보기에도 주변에 붙어있는 애들이 줄 서 있던데. 다들 너한테 대놓고 들이대던데? 네가 그 정도로 인기 많으면서 왜 굳이 나랑 얘기하는 거야? 솔직히 좀 의아하거든? 그건 그러고 넌 좀 다르잖아. 겉으로는 딱 부잣집 딸 느낌인데 얘기하다 보면 그런 티가 하나도 안 나. 난 돈 있는 집 사람들은 다 잘난 척 심하고 엄청 재수 없을 줄 알았거든. 근데 넌 오히려 허술한 데가 있어서 웃겨. 너 그게 지금 칭찬이야? 아니면 욕이야? 듣다 보니까 좋다고 하는 거지 비꼬는 건지. 둘 다야. 그래서 끌린다니까. 솔직히 그 순간에 확 저는 넘어갔죠. 남편 눈엔 제가 그냥 대학 시절 잠깐 사귀는 여친일 뿐이었을지 모르지만 전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 사람만이 저를 부모님 통제에서 꺼내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결혼 얘기만 꺼내면 남편은 몸소리를 치는 겁니다. 뭐? 결혼? 아이, 난 결혼 절대 안 해. 너는 날 그렇게 봐놓고도 아직 모르냐? 그거 그냥 족쇄야 족쇄. 누가 내 발목 잡고 하루 종일 잔소리한다고 생각해봐라. 숨이 턱 막혀서 미쳐버린다니까. 난 누가 구속하는 거 딱절색이야. 아니, 너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조건이 좋은데. 네가 뭐 하고 싶다 하면 다 하게 해줄게. 나는 구속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옆에 있고 싶은 거야. 지금은 뭐 네 자유 보장해준다 이러지만 결혼만 하면 어차피 똑같아져. 결국 내가 다 해줬으니까 너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럴 거잖아. 나보고 뭐 기동서방하라고? 이때 저는 머리가 확 돌았어요. 지금 말하자면 부끄럽지만 전 돈으로라도 이 남자를 붙잡아야겠다 싶었거든요. 이때는 부끄럽지도 않았나 봐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이 사람이랑 결혼만 하면 된다. 그 생각뿐이었으니까요. 내가 돈이 많잖아. 네가 원하는 거, 이루고 싶은 거 다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사업이든 공부든 여행이든 네가 꿈꾸는 거 다 내가 밀어줄 수 있다니까. 네 앞길 내가 밝혀줄게. 대신 나랑 결혼만 하자. 네 돈으로? 평생 네가 날 먹여 살리겠다고? 세상에 그런 미친 약속을 누가 하냐? 네가 진심으로 그럴 수 있겠어? 그래, 할 수 있어. 돈이든 뭐든 다 줄게. 너만 내 옆에 있어주면 나 정말 그거면 돼. 남편은 잠깐 뜸을 들이더니 결국 이렇게 말했죠. 좋아. 대신에 약속해. 결혼한 후에 마음 바꿔서 갑자기 나 간섭하는 일 없기로. 내가 어디 가든 뭐라든 신경 쓰지 말고. 그 약속만 지켜줄 수 있으면 결혼하자.
저는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어요. 됐다. 드디어 내 인생도 내 선택으로 굴러간다 하고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죠. 아휴, 우리 부모님이 이 결혼을 허락할 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하나였어요. 네, 맞아요. 임신요. 솔직히 말해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었거든요. 결혼 허락을 받아내려면 부모님이 도저히 거부 못할 명분을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로 그렇게 해서라도 결혼을 성사시키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우선 우리 계획은 순조로웠습니다. 진짜 얼마 안 돼서 임신이 됐거든요. 정말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선택을 하고 말았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자 엄마는 뭐 거의 쓰러지듯이 반대를 했어요. 지워. 당장 지워버려. 너 제정신이야? 근본도 없는 애를 우리 집 사위로 들이겠다고? 얘 차라리 혼자 살고 말지. 그런 놈이랑은 절대 안 돼. 너는 뭐가 부족해서 그런 천덕꾸러기를 남편이라고 데려와, 어? 내가 죽을 꼴을 봐도 그 꼴은 못 본다. 엄마한테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엄마 눈엔 남편이 그냥 하찮은 집 아들이었으니까요. 근데 아버지는 다른 계산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늘 체면이 최우선인 분이었으니까 소문을 더 무서워하셨거든요. 아, 됐다. 그만해라. 소안 피운다고 달라질 거 없어. 지금 애 지우면 그게 더 큰 문제야. 소문이라도 나면 우리 집안 체면이 땅에 떨어진다고. 저놈은 우리가 겉모습이라도 그럴싸하게 만들어주면 돼. 배 나오기 전에 빨리 결혼시켜라. 그 길로 결혼 준비가 시작됐죠. 아버지가 손을 대니까 남편 인생은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아버지는 회사 공장 하나를 남편 명의로 떼어주면서 임원 자리에 앉혔고요. 입는 옷이며 시계며 죄다 고가품으로 채워줬어요. 차도 좋은 걸 뽑아줬죠. 그러니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엔 남편을 그냥 원래부터 잘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 집 사위 잘 들어왔다 소리만 들었지 뒷얘기는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전 속으로 좀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결혼을 했다. 부모님이 정해준 게 아니라 내가 택한 남자다. 이게 드디어 거머쥔 제 첫 승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참 미숙한 생각이지만 그땐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남편은 우리 집에서 입혀준 지위와 권력이 마음에 들었는지 결혼 전에 약속한 자유만 보장해주니 결혼 생활에는 충실했습니다. 여자 문제만 아니면 어떤 자유든 괜찮다며 저도 남편을 구속하진 않았고요. 여행을 간다면 보내주고 돈을 달라면 용도를 물어보지 않고 큰돈을 턱턱 내주기도 했어요. 다행히 남편은 30년이 넘도록 여자 문제로 속썩이는 일이 없었죠. 그때까진 몰랐어요. 뒤에서 어떤 더러운 짓을 하고 다녔는지. 남편이 갑자기 일본어 과외를 받겠다고 나섰을 때도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 회사가 일본 쪽이랑 교류가 꽤 많은 회사였거든요. 회사 일을 핑계로 대는데 제가 뭘 더 의심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즘 일하다 보니까 일본 쪽이랑 부딪히는 일이 너무 많아. 통역 거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아이, 뭐 하나 물어보려 해도 시간만 끌리더라고. 내가 그래도 윗사람인데 이러고 있는 게 좀 보기 그렇잖아. 그래서 일본어 제대로 한번 배워보려고. 어머, 그러면 내가 알아봐 줄까? 아는 사람 통해서 괜찮은 선생님 찾아줄 수 있는데.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이미 내가 알아본 사람이 있거든. 일본에서 대학까지 나온 엘리트라더라. 경력도 확실하고 실력 검증 다 끝났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때 저는 그냥 남편이 뭘 좀 스스로 해보려나 보다 싶었거든요. 늘 제 돈으로 해결만 하다가 자기 힘으로 사랑까지 구했으니 기특하다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게 다 덫이었던 거죠. 남편은 주로 사무실이나 카페에서 가외를 받는다고 했어요. 저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집에서 남편이 서툴게 일본어 문장을 뱉는 걸 들으면 아, 진짜 배우긴 배우나 보다 싶었거든요. 듣기엔 제가 바보 같을 수도 있는데 그땐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 모임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괜히 남편이 떠올랐어요. 그날도 사무실에서 과외가 있다 했거든요.
제가 괜시리 기분이 좋아서 고급 쿠키 세트를 사들고 남편 사무실로 갔습니다. 과외 선생님이랑 인사도 하고 수고한다 하고 건네주면 우리 남편 체면도 서고 내심 기뻐하겠지 싶었거든요. 근데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좀 이상했어요. 직원들은 다 퇴근해서 사무실은 고요했는데 남편 방만이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그냥 그 공간이 그랬어요. 분위기가요. 왠지 다가가기 힘든 그런 느낌이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니 방에서 점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일본어가 아니라 여자의 간드러지는 웃음소리였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고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도 다리가 굳어지더군요. 문을 열지 않으면 영영 못 볼 것 같았고 문을 열면 제 인생이 바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손에 힘을 줘서 문을 확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남편이 한 여자를 끌어안고 볼을 만지작거리고 머리를 쓰다듬는 장면이었어요. 둘 다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른 채 서로만 바라보며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었고요. 제 손에 들린 쿠키 상자가 덜덜 떨렸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제가 고함을 치자 그제야 둘이 벌떡 떨어졌어요. 남편 얼굴은 당황으로 일그러졌고 바로 둘러대더군요. 아니야. 저 오해하지 마. 그냥 저 선생님 머리에 뭐가 붙어 있어서 떼어주던 거야. 진짜 그게 다야. 괜히 별일 아닌 거 크게 만들지 마. 웃기고 자빠졌네. 머리에 뭐가 붙어서 네 손이 여자 허리까지 돌아갔냐? 어? 거짓말도 좀 그럴싸하게 해라. 네, 참 어처구니 없는 핑계죠. 근데 더 소름이 돋는 건 그 여자였습니다. 아, 이미 걸린 것 같은데. 뭐 어때? 사실대로 말해요. 자기야, 우리 사귀는 사이 맞잖아. 이 말을 아주 태연하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내뱉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그런데 남편은 더 가관이었어요. 처음에는 막 부정을 하더니 결국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아, 그래 됐다. 사실이야. 얘는 내 여자고 우리 벌써 10년 됐어. 너도 참 눈치 없게 왜 사무실에 와서는? 10년. 저는 숨이 순간적으로 막혔어요. 얘네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거의 부부처럼 산 거였다는 거죠. 남편 말로는 골프장에서 처음 만났고 4살이나 어린 저 여자가 적극적으로 들이대서 연애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은희는 너랑 달라. 애교도 많고 말도 잘 통하고. 내가 이 정도 숨구멍이 있으니까 너랑 이 정도로 오래 산 거야. 너가 뭐가 있냐? 볼 건 집안뿐이잖아. 갑갑해서 재미도 없고. 10년? 너 지금 나랑 장난해? 바람이 아니라 아예 두 집 살림을 차린 거잖아. 어떻게 그 긴 세월을 태연하게 숨길 수가 있어? 그냥 스릴 있잖아요. 남의 남자 몰래 만나고 오늘은 더 재밌네. 이렇게 아내가 직접 들이닥쳐서 난리치는 거. 아, 소름 돋는다. 그러자 상간녀가 깨르르 웃으면서 말하는 거 있죠?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럼 저는 뭐였냐고요? 남편한테 자유를 보장해 주겠다며 돈이나 대준 멍청이였던 거죠. 그 뻔뻔스러움에 제 눈물이 차올랐지만 끝까지 울지는 않았어요. 근데 남편은 그런 저를 스쳐 지나가면서 상간녀 손을 잡고 문 밖으로 나가더군요. 나가면서도 그 여자는 뒤를 돌아보며 씩 웃었어요. 그 미소가요, 제 평생 가장 치욕적인 장면으로 남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상간녀 손을 잡고 제 눈앞에서 유유히 나가던 남편.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전 그래도 속으로 혹시나 미안하다는 연락 한 통은 오겠지 싶었습니다. 근데요, 돌아온 건 전화도 아닌 문자 한 통이었어요. 이제 다 들켰으니까 굳이 숨길 것도 없지. 질질 끌어서 뭐하냐. 이제 이혼하자. 네, 이렇게 차갑게요. 30년 넘게 산 부부 사이가 고작 문자 몇 줄로 정리되는 순간이더군요. 그 문장을 읽고 나니까 손끝이 떨리고 순간 숨이 막혀왔어요. 속으로는 그래,
언젠간 이렇게 끝날 거라는 거 알고 있었다 하면서도 막상 닥치니까 생각보다 훨씬 쓰라리더라고요. 근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저녁에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딱 집안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밝게 웃으면서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하더군요. "엄마, 내가 얘기했었지? 내가 진지하게 오래 만난 사람이야. 이제 슬슬 결혼 준비할까 해서 인사드려요." "뭐라고? 결혼?" 네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아우 이렇게 단번에 결혼 얘기까지 꺼낼 줄은 몰랐네. 엄마가 이해 좀 당황스럽긴 하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혁준 씨한테 그간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직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려요. 앉아서 저녁을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아이는 딱 봐도 단정하고 말투도 조신했어요. 대화 중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오랫동안 검사로 재직을 하다가 얼마 전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듣고 있자니 검사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이렇게 반듯한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좋은 아이인 것 같아서 아들이 보는 눈은 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엄마, 그래서 말인데 저희는 웬만하면 빨리 식을 올리고 싶어요. 서로 마음도 이미 정했으니까 괜히 길게 끌고 싶지도 않고. 엄마도 알다시피 내가 이런 얘기 쉽게 하는 성격 아니잖아. 저는 그 말이 하나도 거슬리지가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 밑에서 체면 지키랴, 이 길만 가라, 친구도 저렇게 사귀라 하면서 휘둘리며 컸잖아요. 제 의견이 존중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늘 누군가의 결정에만 따라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만큼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키우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아들을 키워오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자식은 제가 통제하고 싶다고 해서 통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으로 실패를 겪으면 그게 아이한테는 더 큰 배움이라는 거였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게 두고 선택은 자기 몫으로 남겨두며 키우다 보니 아들도 자연히 허튼 말, 허튼 생각 안 하는 바른 아이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결혼 얘기를 할 때도 허락받으러 온다는 긴장감보다는 그냥 알려주러 온다는 마음으로 편히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 결혼은 너희들 행사니까 원하는 대로 해.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은 아주 간단했지만 사실 그게 제가 아들한테 평생 보여주려 했던 태도의 연장선이었어요. 그렇게 아들 결혼 준비는 차곡차곡 진행이 됐어요. 하지만 문제는 남편이었죠. 여전히 집구석에는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틈만 나면 전화를 걸어서 이혼 요구를 했습니다. 혁준이 결혼식이 코앞이야. 일단 큰일부터 무사히 치르고 얘기하자고. 지금은 때가 아니잖아. 그거 잠깐 찾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아이 싫어. 싫다고. 지금 당장 하자고. 오늘이든 내일이든 서류에 도장 찍어. 이혼해도 결혼식은 참석할 거니까 당장 안 하면 결혼식도 안 갈 거야. 네 아들 아버지 없이 식 올리는 꼴 보고 싶으면 어디 마음대로 버텨라. 네, 이렇게 협박을 해대는 겁니다.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제가 아무리 아버지가 체면체면하던 집안 분위기에 질려 살았다지만 그래도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부끄러움은 있잖아요. 결혼 직전에 신랑 아버지가 불륜으로 이혼했다고 하면 그게 대체 무슨 꼴이겠냐고요. 혁준이가 나 혼자 낳은 아들이야? 네 아들이야. 네 아들 결혼식이라고. 증적에 바람 펴서 이혼했다고 빠지면 그게 무슨 모양새가 되겠니? 기본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아유, 몰라. 내가 언제부터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이었어? 난 더 이상 상관없어. 누가 물어보면 그냥 죽었다고 하던가. 그래도 참으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협박이 안 먹히자 남편은 더 가간 인짓거리를 했어요. 아들 여자친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우리 부부 사이와 상간녀 얘기까지 폭로를 해버린 겁니다. 아우, 예비 며느리 입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너 진짜로 미쳤구나. 넌 애들한테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너 수치라는 게 없어?
가만히나 있지 왜 네 아들 얼굴에 먹칠을 하냐고. 아이 그러니까 빨리 이혼하자고. 네가 도장만 찍으면 나도 입 싹 닫고 조용히 있어줄 거잖아. 네가 버티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 너는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니? 어?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하게 협박을 하냐고. 30에 넘게 내 돈 빨아먹고 내 집에서 입고 쓰고 놀던 인간이 나랑 이혼하면 어떻게 벌어먹고 살 건데, 어? 아이고, 야, 그건 옛날 얘기지. 이제 나 혼자서도 잘 살아. 우리 은희가 다 해줄 거야. 나 평생 먹여 살린다더라. 네 돈 따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너는 그냥 빠져. 네,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남편 새끼는 결국 제 돈이 아쉬워서 지금까지 숨지기고 살았던 거더군요. 이제 상간녀가 재력을 대주니까 그쪽에 붙어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여긴 거고요. 아들 결혼식은 날이 다가오는데 남편은 계속 제 발목을 잡았고 저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아들 결혼식만큼은요, 제 손으로 어떻게든 지켜내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이미 빈털터리로 쫓겨난 마당에 제가 혼자서는 혼주석 자리가 어색해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다잡았죠. 아들이 제 인생에서 하나뿐인 기쁨이니 그날만큼은 기필코 아무 일 없기를 바랐습니다. 미안한 마음이야 크지만 없는 사람을 억지로 앉힐 수도 없고 없는 채 할 수도 없으니까 제가 오로지 감당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죠. 결혼식 날 식장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붐볐어요. 친척, 회사 지인, 오래간만에 얼굴을 내민 사람들까지 줄지어 앉아 있었거든요. 사람들 얼굴에서 축하의 기운이 퍼져 나오는데 그 분위기를 지켜보며 그래,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치러야 한다. 속으로 수십 번 다짐했어요. 인사 오는 사람들마다 아유, 남편은 어디 갔냐고 묻는 통에 진땀을 뺐지만요. 다행히 사돈들은 제 쪽 사정을 이미 잘 알고 있어서 굳이 뭐 저한테는 더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근데요, 세상 일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꼭 이런 날에 사고가 터진다니까요. 식이 시작되기 직전에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기척이 들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늦은 하객인가 했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 입구를 바라보더니 이내 작은 웅성임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확인하니 글쎄 그 인간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혼자도 아니고요. 팔짱을 버젓이 끼고 들어오는 여자가 있었죠. 네, 그 바로 상간녀년이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렸고 식장 안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그 장면을 똑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건 그 여자의 차림새였는데요. 눈에 확 들어오는 파란색 한복, 색감이며 원단이며 신랑 측 엄마가 입는 딱 그런 한복이었어요. 그 인간이 어떤 생각으로 상간녀한테 그 한복을 입히고 데리고 왔는지는 대충 느낌이 오더라고요. 순식간에 하객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어머, 아이 저 사람 신랑 아버지 아니야? 어머나, 이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야? 파란 한복 입은 거 보니까 신랑 엄만가? 그러면 아까 로비에 계셨던 분은 누구셔? 그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고 저는 고개조차 들 수가 없었어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서 손끝까지 열이 차오르는 것 같았거든요. 평생 아버지한테 체면 지켜라는 잔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살아와서 그 말에 진절머리가 났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체면이고 자존심이고를 다 떠나서 그냥 인간으로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수치였어요. 근데 남편은 태어났죠. 오히려 사람들 시선을 즐기는 것처럼 여유 있게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뻔뻔한 얼굴을 보는 순간 이 인간이 오늘 결혼식을 아예 망쳐버리려고 작정을 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사돈네 쪽으로 곧장 걸어가더니 입을 여는 겁니다. 아이 사돈 인사가 늦었습니다. 이쪽은 제 아내 이은희입니다. 인사하십시오. 순간 제 귀에는 그 말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주변이 쥐족은 듯 조용해진 것도 같고 동시에 수십 개의 시선이 한꺼번에 꽂히는 것도 느꼈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이 제 손은 이미 땀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 자식 빈털터리로 쫓겨날 줄은 몰랐나 보죠. 예상외 상황에 화가 나서 제 아들 결혼식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나 혼자 낳은 자식도 아니고 지 핏줄이기도 한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줄은 진짜 몰랐어요. 그 인간이 식장 안에서 뻔뻔하게 "사돈 이쪽이 제 아내입니다." 라며 상간녀를 끌고 들어온 순간 공기가 꽉 막히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고 그냥 조용해진 정도가 아니라 숨조차 못 쉬는 정적이었달까요? 제 귀에선 심장 두근거리는 소리만 쿵쿵 울려대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바깥 사돈이 상간녀 얼굴을 똑바로 보는 순간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거의 소리를 지르듯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뭐야?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어? 그 말소리가 꽝 하고 울리자 식장은 더 아수라장이 됐어요. 모두가 고개를 돌려 상간녀를 뚫어지게 바라봤고 상간녀도 그제야 뭔가 들킨 사람처럼 얼굴이 굳더니 허겁지겁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러고는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식장을 빠져나가더라고요. 하일 소리가 바닥에 딱딱 울리는데 그 소리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쿡쿡 찌르는 것 같았어요. 남편 새끼도 우왕좌왕하다가 얼른 상간녀 뒤를 따라 뛰쳐나갔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미 수백 명의 하객들이 다 지켜봤다는 겁니다. 이런 게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제 아들 결혼식에서 벌어졌다는 게 진짜 끔찍하고 어이가 없고 그야말로 치욕이었죠. 사방에서 수군거림이 터져 나오는데 제 얼굴은 이미 뭐 불덩이처럼 달아올랐고 숨도 못 쉬겠고요. 손끝이 덜덜 떨려서 아주 죽겠더라고요. 이거 내가 아들 결혼식장에서 당할 일인가 싶으면서도 지금 당장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눌렀어요. 그리고 식은 어떻게든 예정대로 진행이 됐고요. 멈출 수도 없었어요. 이미 하객이 꽉 차 있는데 중단한다고 뭐 해결될 것도 아니었고요. 사회자는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어 멘트를 이어갔지만 분위기가 다 깨져서 웃음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더군요. 신랑 신부 표정은 굳어 있었고 저는 그저 혼주석에 앉아 숨죽이며 버텼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저는 사돈에게 다가갔어요. 고개를 깊이 숙이면서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왔죠. 아휴, 사돈들,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휴, 죄송해서 얼굴을 뜰 수가 없어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사돈들은 굳은 얼굴로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 눈빛에 담긴 불편함과 분노가 그대로 전해졌고요. 하지만 제 거듭된 사과 끝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일단은 앉으시죠. 저는 불편한 마음에 의자 끝에 살짝 걸터 앉았고 말문도 겨우겨우 열었어요. 목이 마르는 게 느껴질 정도더라고요. 사돈어른, 죄송하지만 한 가지 여쭐게요. 아까 그 여자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예, 압니다. 아주 잘 압니다. 그 여자 이은이라고 했죠? 아닙니다. 본명은 이영이에요. 네? 이영희요? 아, 제가 이름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나저나 사돈께서는 꽤 잘 알고 있는 사람인가 봐요. 이런 말 부끄럽지만 저 여자가 제 남편의 상간녀인데 여기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아휴 참나. 그나저나 사돈 보자마자 도망간 것 같아서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감사드려요. 아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돈께서 들으신 이름이 맞을 거예요. 그 여자 그거 유명한 꽃뱀이에요, 꽃뱀. 이름도 동생 이름 빌려 쓰는 겁니다. 자기 이름은 전과가 워낙 많아서 그 이름으로는 도저히 사회생활이 안 되거든요. 제가 검사 시절로 있을 때 여러 번 마주쳤던 여자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 머릿속이 쿵 울렸어요. 사돈 어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20대 때 일본에 건너가서 술집에서 일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일본 유학 마치고 돌아온 척 엘리트인 척 부자인 척 사기 행각을 벌이던 여자예요. 그것도 사회적으로 위치 있는 남자만 골라서 접근해서 애정을 빌미로 금은 보아 뜯어내거나 가짜 사업 투자 운운하면서 거액을 갈취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 사기랑 공갈 협박 전과도 여러 번이고요. 그야말로 전문 범죄자입니다. 그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설 수도 없었어요. 하객들 앞에서 당한 수치도 모자라 알고 보니 전 남편이 데려온 여자가 그런 악명이 높은 꽃뱀이었다니. 바깥 사돈 어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제 바깥사돈 아니 저 사돈 전 남편분도 같은 목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는군요. 고작 꽃뱀한테 속아서 가족을 버리다니. 아유, 솔직히 듣기만 해도 열이 뻗치고 소름이 돋는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 뇌피셜로만 넘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국 흥신소까지 찾아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돈 쓰는 게 제일 확실한 무기였거든요. 흥신소 직원이랑 마주 앉아서 제가 대뜸 그랬어요. 돈은 충분히 줄 테니까 이름, 나이, 학력, 전과, 지금까지 어떤 남자들 빨아먹고 살았는지까지 몽땅 캐와달라고요. 거액을 딱 내놓으니까 직원 눈빛이 확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돈 앞에서 솔직해지는 건 어디 가나 똑같은 거예요. 며칠이나 걸릴까 싶었는데 와,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 부지런히 움직이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두툼한 서류 뭉치가 제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얄팍한 요약본이 아니라 이거는 뭐 경찰 내사 기록이랑 별 차이가 없을 정도였어요. 어떻게 이런 걸 구했는지는 차마 묻지도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며 출입국 기록, 예전 주소지, 심지어 찍어둔 사진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몰라요. 바깥 사돈이 말해줬던 게 하나도 틀린 게 없었거든요. 일본에서 술집 일한 기록, 한국 들어와서 사기꾼 코스프레한 내역, 돈 많은 남자들 빨아먹은 정황들, 전과 기록까지. 거기에 덤으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죠. 이은희,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끼고 다니는 그 여자, 걔는 원래 이영희의 동생이었습니다. 언니가 전과자라 사회생활에 제약이 많으니까 동생 이름을 빌려서 여기저기 사고를 치고 다닌 거예요. 바깥 사돈 말이 맞았죠. 제가 그걸 보고 있자니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 남편이라는 작자가 도대체 눈은 장식품인가 싶었어요. 애초에 공부를 했건 뭘 했건 간에 조금만 알아봤어도 바로 걸릴 일인데 자그마치 10년을 속고 산 거예요. 생각할수록 기가 차고 기가 차다 못해 허탈했습니다. 그래도 증거는 증거잖아요. 제가 이걸 남편에게 들이밀기로 했고 솔직히 기대는 안 했지만 사람이라는 게 눈앞에서 들이닥치지 않으면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을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서 자료를 툭 내던졌습니다. 아 이게 뭐야? 당신 사람 뭐하매? 당신은 진짜 별짓거리를 다 한다. 겁도 없이 이런 걸 어디서 꾸며왔어? 꾸며왔다고? 지금 여기에 있는 전과 기록, 출입금 내역, 심지어 일본 술집 시절 사진까지 다 조작이라는 거야 그러면? 당신 눈은 장식이니? 하기야, 꽃뱀한테 당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놈이 무슨 보는 눈이 있다고. 에이씨 이거는 말도 안 돼. 누가 이렇게 치밀하게 꾸며내겠냐? 이거 다 짜맞춘 거잖아. 당신이 흥신소에 돈 퍼부어 꾸며낸 거겠지? 돈 받고 움직이는 게 흥신소야, 이 멍청한 놈아. 거짓말이면 내가 보상까지 받아. 네가 제정신이면 지금이라도 깨달아야지. 아휴, 여자에 미쳐도 정도껏 좀 미쳐라, 사람답게. 이렇게 말싸움을 이어가니까 남편 표정이 점점 굳어가더라고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도 끝까지 아니라고 버텼습니다. 그러다 결국 며칠 후에 남편이 직접 찾아왔고 집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길래 제가 기가 막혀서 문을 열었더니 그 인간이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딱 꿇더라고요. 한 번만 제발 딱 한 번만 눈 감아줘. 이혼하라는 것도 사실 내가 아니라 그 여자가 시킨 거였어. 나는 그냥 끌려다닌 거야. 내 잘못이 아니었다니까 진짜로. 끌려다녔다고? 그럼 혁준이 결혼식 날 그 미친년 팔짱 끼고 와서 사돈 앞에 대놓고 내 아내라고 소개한 건 뭔데? 야, 그것도 그 여자가 시켜서 했다는 거니? 휘둘린 척하지 마. 진짜야. 내가 미쳤었던 거지. 사실 그 여자 학원 차린다길래 사업자금 대준다고 내가
빚까지 졌다. 근데 지금 며칠째 연락도 안 되고 완전히 잠수 탔다고. 나 진짜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예정을 생각해서 제발 이번 한 번만 살려줘라. 어? 아이 제발.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울먹이면서 바닥에 머리를 박고 빌었죠. 제가 그 꼴을 보니 차라리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30년을 넘게 같이 산 인간인데 저렇게 비굴한 꼴을 보여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내가 다시 부부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야. 그냥 그 빚만 막아주면 돼. 나 진짜로 벼랑 끝이라서 그래. 아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나는 내가 당한 거 그대로 몇 배로 갚아줄 거야. 내가 숫자 계산 잘하는 거 알지? 오늘부터가 시작인 줄 알아. 당신은 이제 진짜 끝났다고. 그 말을 툭 던지고 무릎 꿇고 있는 남편을 뒤로하고 그냥 걸어 나왔어요. 진짜 웃긴 건 그 순간에도 제 마음속 한구석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는 거였죠. 남편 놈을 원망하기보다 저렇게까지 망가진 꼴을 본 게 오히려 제게는 더 수치였거든요. 제가 제 의지대로 처음으로 선택했던 것에 대한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바로 회사 회계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남편이 과연 어디까지 돈을 빼돌렸는지 확인을 해야 했어요. 최근 몇 년간의 장부를 모조리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장부를 한 장 한 장 뒤적이다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남편 놈이 회사 돈을 그 여자한테 퍼준 게 드러난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마음을 굳혔고 이제는 진짜로 감정 싸움이 아니라 법으로 끝을 봐야겠다. 이게 제가 당한 치욕에 대한 최소한의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이 재직 당시 회사의 자금 이동을 조사했어요. 그냥 재촉이 시키는 대로 움직인 거였는데 그게 결국에는 판을 뒤집는 시작이 된 셈이었죠. 회계 담당자를 불러서 최근 몇 년간의 장부를 모두 요구했어요. 처음엔 회사 기밀이라면서 뜸을 들이길래 저도 답지 않게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을 들먹이며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이용할 수 있는 건 다 이용해야죠. 그러자 담당자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료를 내놓으더라고요. 그날 밤새도록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정말이지 충격적이었어요. 그 결과 이미 상당한 돈이 투자금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이은희에게 들어간 것을 발견했거든요. 딱 봐도 투자금이라는 게 구라였죠. 호텔, 레스토랑, 심지어 해외 결제 내역까지 줄줄이 나오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갔겠냐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거 잘 알았으면 회사 이어받았겠죠? 어설픈 지식으로 시작했다가 그 연놈들 빠져나갈 구멍이 생길까봐 저는 눈 딱 감고 박가사돈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검사 출신이니 이런 데선 확실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분도 장부를 쭉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이거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신에 회사의 자금 이동이 그 양반의 개인적이고 독단적인 행위였다는 걸 법적으로 증명만 할 수 있으면 될 겁니다. 흔적이 다 남아있으니까 시간 문제죠. 그 말에 제 속이 뻥 뚫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횡령과 배임 사실을 회사에 알렸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다시 한번 쓰러지실 일이겠죠? 근데 체면이고 뭐고 저 어릴 때부터 그런 거 지긋지긋한 사람이었잖아요. 남 부끄러운 일인 거 알고 있었지만 제 스스로 했던 첫 번째 선택의 결과가 이거라면 뒷수습도 제가 해야죠. 그걸 안 하고 넘어가는 게 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회사 조사팀이 철저하게 들여다보니 투자금 명목의 자금 이동은 회사의 허락이나 승인 없이 진행된 남편의 완전한 단독 행위였음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법카 또한 백화점, 고급 호텔, 레스토랑 등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곳에서 빈번하게 사용된 기록들도 쏟아져 나왔고요. 조사팀 직원도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5년 전쯤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완전히 맡겨졌었거든요. 그 당시엔 솔직히 좀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는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어요. 회사 측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예정이라고 봐주는 일 없이 법적으로 철저하게 맞섰습니다. 제가 뒷배가 아니라 회사 자체가 남편을 정식으로 고소한 꼴이 된 거죠. 결국 남편의 횡령과 배임에 관한 처벌은 형사와 민사가 함께 걸렸고 그로 인해 남편은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재판 날 법정에서 떳떳하게 서 있는 제 모습과는 달리 남편은 아주 초라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남편이 저를 찾아와서 한 번만 봐달라고 빌었어요. 아유, 제발 이번만 예정 생각해서 덮어줘라. 나 정말 죽게 생겼어. 웃기고 있네. 아들 결혼식에 상간녀 데려와서 망신 준 게 누군데? 내가 너한테 예정 같은 게 남아있겠냐?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아이, 제발 한 번만. 그렇게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이 참으로다가 비참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제 손을 떠난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었어요. 저는 그냥 어깨만 으쓱하고 빈털터리로 쫓겨난 남편의 지옥행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러자 나락으로 떨어진 남편의 분노는 상간녀에게 향했어요. 배신감에 치를 떨던 남편은 상간녀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니 상간녀가 또 반격을 하더라고요. 고소를 취하지 않으면 남편의 은밀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시작했고 둘의 싸움은 그야말로 진흙탕이었죠. 당신 그동안 어디서 누구랑 뭐 했는지 내가 다 까발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언론에 흘리면 당신 인생 그냥 여기서 끝장이야. 그러니까 꼴값 떨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얌전히 해. 내가 너 같은 사람 어디 한두 명 담근 줄 알아? 남편은 그 소리에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이를 갈더군요. 결국 열이 끝까지 오른 남편은 그나마 남아있던 체면마저 무시하고 협박과 무고죄로 상간녀를 추가 고소했어요. 솔직히 저로서는 일타이피의 결과였죠. 끝까지 저를 비웃던 상간녀는 제 손에 더러운 꼴 묻히지 않고서 해결된 셈이니까요. 정말 이제 이렇게 확실하고 깔끔한 복수가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 서류 싸움에서 끝났으면 덜 추잡했을 거예요. 재판이 진행될수록 둘은 진짜 개싸움 수준으로 추락해 갔는데 법정에서 판사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체면이고 뭐고 없었어요. 판사도 기가 막혀서 뭐라 하더라고요. 피고인,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지금 법정이에요. 자중하세요. 자중? 내가 어떻게 자중을 해요? 내 인생을 개박살낸 게 저 여자라니까요. 내가 가진 거, 내가 쌓아온 거 전부 저 여자가 다 뜯어갔다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게 다 저 여자 때문이라고요. 진짜 웃긴다. 네가 좋다고 카드 내밀고 네 발로 돈 써대고 안 놓고 이제 와서 내 탓이야? 누가 네 손 붙잡고 억지로 돈 뜯어갔대? 다 지가 꼴리는 대로 해놓고선 피해자인 척 오지네. 닥쳐. 너 그날부로 나한테 접근했잖아. 돈 냄새 맡고 파리처럼 달라붙은 게 누군데. 순진한 척하면서 다 계산이었잖아. 참나, 돈 없었으면 내가 너 눈길이나 줬을 것 같니? 그 꼴을 방청석에서 보고 있던 저는 아휴 그냥 얼굴이 달아올라가지고 고개를 푹 숙였다니까요. 전 남편이 아무리 제 인생을 말아먹은 놈이라도 그래도 아들의 아빠인데 저렇게 욕설을 퍼붓고 머리끄덩이라도 잡을 기세로 날뛰는 모습은 차라리 모르는 사람으로 남았으면 싶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모두 징역살이를 하게 됐어요. 물론 아직 재판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서 정확한 추가 형량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바깥서돈이 그러더라고요. 꽤 오래 있어야 할 겁니다. 저거는 봐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데 좀 아이러니했어요. 그렇게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다라는 걸 떠들던 사람이 결국 감옥 담장 안에서 자유를 잃게 생겼으니 어떤 기분일까요? 근데 여기서 제일 곤욕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집안 망신도 망신인데
사돈 내외를 똑바로 못 보겠는 거예요. 아들 결혼식 때 이미 난리 한번 쳤잖아요. 그 난리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법정까지 오르락 내리락. 제가 무슨 낯으로 사돈 얼굴을 봅니까? 근데 의외로 사돈이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아유, 지금이라도 썩은 싹 잘라낼 수 있었으니까 다행이에요.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래도 다 제 탓 같아서 평생 한 번 있을 결혼식도 불미스러운 일이나 생기게 했잖아요. 제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예요. 아닙니다. 제가 결혼식장 아니었으면 그 여자를 어떻게 봤겠습니까? 그 정도로 임팩트 있게 나와줬으니까 바로 알아본 거죠. 제가 못 알아봤다면은 아마 더한 피해도 있었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숨이 트였어요. 결국 우리 아들 결혼은 잘 갔구나. 그래도 이만큼에서 끊겨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죠. 게다가 우리 며느리도 제 손을 꼭 잡고 그러더군요. 어머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혁준 씨도 그렇고 저도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아유, 정말로.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제 결혼은 이렇게 끝났지만 아들만큼은 행복해야 한다. 그 마음 하나로 버틴 거예요. 만약 대학생 때 제가 주변 사람들 말을 듣고 그놈을 선택 안 했다면 지금 제 자랑스러운 아들도 없었을 거란 생각도 들고 그 일이 아니었다면 계속 부모님 말에 휘둘리기만 하고 살았을 테니 제가 했던 선택에 대해 후회는 안 해요. 근데요, 이렇게 한바탕 소동을 겪고 나니까 저도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저는 재미없는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용기가 없던 사람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부모 밑에서 부모가 하라는 대로 갇혀 살았고 남편 밑에서는 자유랍시고 방종을 참으며 살았던 세월. 그게 결국엔 제 탓이더군요. 부모 밑에서는 체면체면하며 휘둘렀고 남편 밑에서는 자유랍시고 방종을 눈 감아주면서 살았고 결국 제가 선택 안 하고 산 세월이었던 거죠. 그 순간 좀 울컥했어요. 제가 스스로를 묻고 살았다는 게 억울하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요. 저요 작은 것부터 도전 중이랍니다. 인스턴트 라면 평생 안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컵라면 뚜껑 덮고 3분 기다리는데 세상에 그 3분이 그렇게 두근거릴 줄 몰랐어요. 뚜껑을 열자마자 올라오는 뜨거운 김 냄새에 눈물이 찔끔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내 첫 자유구나 싶어서. 배달 음식도 처음 시켜봤어요. 치킨이 뜨끈하게 도착했는데 봉투 뜯는 순간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한 입 딱 베어물고 기름이 주르륵 흐르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아, 이게 소확행이라는 거구나 싶었죠. 심지어 충동적으로 기차를 타고 떠나보기도 했습니다. 시간표도 안 보고 그냥 오는 기차에 몸을 실었어요. 창문으로 밖을 보는데 그게 그렇게 자유롭더라고요. 아, 내가 이 맛을 이제야 알았다는 게 좀 억울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됐지 싶습니다. 이제는요, 점점 더 큰 용기를 내서 진짜로 재밌는 삶을 살아보려고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후회 없이 즐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여러분들이 저를 손가락질 하실지도 몰라도 여러분은 저와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께 인사부터 올리고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고요. 아이 하나를 정말 온 정성을 다해 키우고 있지만 솔직히 말을 하면 아이만 아니었음 이 집구석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열대 번도 더 했던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열심히 사는 저희 부모님을 항상 안이 꼽게만 바라보던 시어머니께 제대로 복수를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도 들려드릴까 싶어요. 사람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무시를 하다가 큰 코를 다치게 된 우리 시어머니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란 곳은 대전 외곽의 한 동네였어요.
이름만 들으면 시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동네였죠. 공기는 맑고 물은 투명해서 손을 담그면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였어요. 동네 사람들끼리만 아는 물놀이 명소도 있었는데요. 여름이 되면 저는 그곳에서 친구들과 하루 종일 발을 담그고 놀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저희는 정말 동네를 너무나도 사랑했고 동네에 대한 자부심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동네 자랑을 하라고 하면 아마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을 만큼 말이죠. 여기 물이 얼마나 맑은 줄 알아? 물고기랑 눈을 마주치면서 놀 수가 있다니까. 아이, 물고기랑 눈이 어떻게 마주쳐? 아빠도 참. 아버지는 항상 껄껄 웃으셨어요. 아버지는 저보다도 우리 동네를 더 사랑하셨고 자랑스러워 하셨는데요. 동네 어디를 가든 사람들한테 여기가 진짜 살기 좋아, 공기 좋지, 사람 좋지 라며 자랑을 늘어놓으셨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라서인지 자연스럽게 저도 우리 동네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믿으면서 자랐어요. 사실 외지 사람들 눈에는 그저 시골 정도로 보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시골도 시골 나름이지 않겠어요? 이래봬도 있을 건 다 있는 동네였답니다. 집에서 차로 10분만 나가면 큰 전통시장도 있고 프랜차이즈 음식점들도 제법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주민센터, 우체국, 병원, 학원 없는 게 없었고 큰 도로만 지나면 웬만한 일은 다 해결할 수 있는 곳이었죠. 서울 안 부럽지? 우리는 공기청정기 없이도 숨 쉴 수 있으니까.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 동네가 최고라는 생각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서울이 그 아무리 화려하고 편하다고 해도 제 마음속에는 늘 우리 동네가 있었죠. 물론 불편한 점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학교가 멀다는 건 저도 좀 불만이었어요. 워낙 저희 또래가 거의 없는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근처 분교를 다니다가 중학교 때부터는 시내에 있는 학교로 통합되면서 꽤 멀리 다녔거든요. 그런데도 그나마도 저는 나은 편이었어요. 야, 나 오늘도 트럭 탔다. 어휴, 먼지 먹으면서 등교한 거 실하냐? 어쩐지 너 가방에 흙먼지 묻었더라. 가방부터 털어. 저랑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는 저희 동네보다 더 안쪽 논밭만 쭉 펼쳐진 마을에 살았는데요. 등하교 때마다 트럭을 타고 다녔어요. 버스는 1시간에 한 대 올까 말까였고요. 그런 친구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도 나는 괜찮은 동네에 사는 거구나 싶었죠. 당시에는 시골이었어도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분교들도 꽤 활발히 운영됐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도시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자연스레 학생 수도 줄어들었죠. 그렇게 학교들이 통폐합되기 시작했고 저처럼 매일 시내로 통학하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저는요, 우리 동네가 싫었던 적은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도 늘 우리 동네 자랑을 했죠.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저는 그 동네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믿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의 감정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전 진심으로 우리 동네를 사랑했고 지금도 그 기억이 참 따뜻하게 남아있거든요. 지금은 많이 변했겠지만 저한테 여전히 그때 그 동네, 맑은 물과 바람, 그리고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함께했던 그곳이 마음속 고향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제가 살아온 이 고향을 떠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여기서 나고 자란 제게 이 동네는 그냥 동네가 아닌 제 삶 그 자체였거든요. 그건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밭을 일구고 그 농산물을 팔아서 저희 남매를 키워오셨는데요.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지금 삶이 제일 좋다고 말을 하셨었죠. 아침에 해 뜨는 거 보면서 일하고 해질 때 밥 먹는 이 평화가 최고야 하시며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의 태평스러움을 조금은 닮았던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그 시골에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자연스럽게 여유라는 것을 가지게 되거든요. 어쩌면 바쁘게 일상에 치여야 하는 서울이랑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우리 아버지는요, 참 부지런한 분이셨는데요. 매일같이 허투루 시간을 보내시는 법이 없으셨어요. 밭일을 하시면서도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도 언젠가는 건물 하나 짓고 1층에 가게 내서 장사하면서 좀 여유롭게 살아야지.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하고 손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커피도 한 잔씩 하고 말이야. 남들은 건물주가 되는 일이 쉬운 줄 아냐면서 깔깔거리고 웃기도 했지만 저는 그 말이 빈말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한 번 입 밖에 낸 말은 꼭 이루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원래는 굳이 서울까지 가서 대학을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이 동네가 좋았고 아버지랑 같이 밭일하면서 살아도 충분히 행복할 것 같았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랑 함께 반찬거리 준비하고 아버지 따라 텃밭에 나가 씨 뿌리던 그 시간이 참 좋았거든요. 하지만 생각보다 제가 공부를 좀 잘했던 거 있죠? 하필 또 우리 동네가 딱 농어촌 전형으로 대학 입시에 적용되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긴 했지만 전 정말 아슬아슬하게 포함됐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진학할 거라 생각했던 선생님들께 저는 대학 갈 마음이 없는데요 하고 말을 하자마자 담임 선생님부터 줄줄이 저를 부르기 시작하셨죠. 아유, 이런 기회 흔하지 않다. 너만 잘하면 서울도 꿈이 아니라니까. 우리도 현수막 좀 걸어보자. 선생님들께서 교무실에 부르시더니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서울대학 진학 기대주가 되어버렸고요. 야자도 필참, 문제집도 우선 배정, 인터넷 강의도 전폭 지원을 받기 시작했어요. 시골 학교라 그런지 교육청에서 특별 예산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몇 있었는데 그걸 거의 저한테 몰아주다시피 했죠. 공부는 잘하는 애한테 몰아줘야 실적이 나오는 거야. 물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몇 명 더 있었지만 전 늘 중심에 있었어요. 처음엔 솔직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아, 왜 나한테만 이러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하루는 부모님이 학교로 불려가셨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대로만 공부하면 서울권 대학 충분할 수 있다고요. 기회라고요. 놓치면 안 됩니다 하고 진지하게 말을 하는데 저희 부모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 말씀을 들은 엄마 아버지는 처음에는 멍하니 앉아 계셨지만 곧 결심을 하셨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께서 조용히 그러셨어요. 너 서울 가면 무조건 아빠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 알았지?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시내 단과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게. 새벽에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이 시작이 됐죠. 농사일을 도우러 나가던 발걸음이 책가방으로 바뀌었고 손에 흙 대신 연필이 들려 있었어요. 사실 마음 한켠에서는 내가 진짜 원하던 길이 맞나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또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했어요. 아, 그래. 내가 우리 동네 대표로 서울 가는 거야. 누군가는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집중했어요. 제가 원하던 삶과는 조금 달랐지만 누군가 제게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뭐 장원급제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대에 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비장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어느 순간부터 제 하루가 공부로 가득 차 있었고 아버지가 꿈꾸셨던 그 건물 하나 짓는 삶이 저에게도 조금씩 다가오는 것만 같았어요. 참 이상하죠. 원래 바라던 길은 아니었는데 또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무사히 마치고 대학에 입학하게 됐어요. 농어촌 전형이라는 제도가 정말 고마웠죠.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서울에 사는 아이들조차도 일부러 외곽으로 위장 전입을 해서 농어촌 전형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혜택이 크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제가 직접 그 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하고 나니까 실감이 났어요. 사실 제 성적으로는 갈 수 없었을지도 모를 학교였거든요. 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고 부모님과 함께 서울로 올라갔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여기가 네가 앞으로 다닐 학교야.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교정을 둘러보시는데 제 가슴은 두근거림으로 가득했어요. 기숙사 배정을 받고 방 안에 짐을 놓는 순간 정말 이제야 제가 새로운 세계에 들어왔다는 게 실감이 났죠.
학교 주변 정말 딴 세상이었거든요. TV랑 인터넷에서만 보던 유명 맛집들이 거리에 쫙 깔려 있었고, 우리 주말마다 맛집 하나씩 도장 깨기 하자 하며 친구들이랑 약속도 했었어요. 사실 마음 같아서 매일매일 놀러 다니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대학 생활이 시작이 되자마자 깨달았거든요. 친구들이랑 나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걸요. 친구들은 마치 대학 수업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같았어요. PPT 발표를 척척 해내고 과제도 순식간에 끝내더라고요. 이거 고등학교 때도 좀 배웠어? 난 이런 거 할 줄 모르는데. 그래? 이런 건 학교에서 알려주는 건 아니지. 다 학원에서 알려주잖아. PPT 만드는 거 따로 안 배웠어? 그 대답을 듣고 괜히 전 작아졌죠. 저는 파워포인트 켜는 것도 버거웠고 리포트 쓰는 데만도 몇 배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결국 전공책을 붙잡고 도서관에 틀어박히는 날들이 이어졌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은 늘 아슬아슬했어요. 장학금요? 그런 건 저와는 거리가 멀었죠. 어느 날은 진지하게 고민까지 했다니까요. 그냥 다 내려놓고 잠깐 쉬어볼까? 휴학을 하고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보자는 마음도 있었고요. 하지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서울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휴학을 하게 되면 기숙사에서도 당장 나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당장 갈 곳도 없고 월세를 감당할 여력도 없었어요. 그즘 아버지의 농사마저 크게 망해버렸어요. 평소 같으면 농사 끝난 뒤 수확물로 저를 지원해 주시곤 했는데 그 앤 비 피해도 심했고 병충해까지 겹쳐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요즘 밭에서 수확할 게 없어. 너한테 생활비 보내는 것도 빠듯하구나.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마음이 철렁했죠. 그때부터는 정말 악착같이 버텨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사실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산다는 건 거의 유학 생활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게 낯설고 모든 게 비쌌고 모든 게 혼자였거든요. 식사는 편의점 도시락이나 학식으로 때우고 몇 정거장은 아예 걸어 다니면서 교통비를 아꼈어요. 새 책은요, 엄두도 못 냈고 중고 서점을 뒤지며 낡은 책을 찾아 헤맸죠. 그 시절 저는 눈을 감고도 도서관 자리 위치를 외울 수 있을 만큼 거기서 살다시피 했어요. 친구들 사이에선 웃고 떠들었지만 속으론 늘 불안했고요. 밤이면 기숙사 침대에서 혼자 조용히 고향 생각을 하며 울컥하곤 했어요. 주말이 되면 다들 집에 내려가는데 저는 늘 서울에 남았거든요. 내려갈 차비도 없었고 집에 가서 먹을 반찬도 걱정됐으니까요. 부모님이 보내주신 몇만 원, 그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자취방 대신 기숙사 한 켠이 제 유일한 공간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를 악물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어요. 겨우 20대 초반에 제가 마치 세상을 다 아는 사람처럼 철든 척하며 살아야 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사회가 만들어낸 이상한 그림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친구들은 부모님에게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지만 전 그렇지 않았거든요. 돈이라는 게 사람을 얼마나 작아지게 만드는지 그걸 느끼기 싫어서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곧장 알바를 하러 갔고 주말에는 서빙도 하고 방학엔 과외도 뛰고 편의점 야간 근무까지 해봤죠. 부모님은 항상 저를 보면서 미안해 하셨어요. 너무 일찍 철들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제가 더 죄송했던 거 있죠. 저는 그 마음조차 부모님께 짐이 될까봐 괜찮은 척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인지 전 대학을 졸업하고도 곧바로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성공해야 부모님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뿐이었죠. 취업 준비를 하던 저는 고시원에 들어갔고 하루에 쓸 수 있는 생활비도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 아꼈어요.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고 속이 타셨겠지만 전 늘 괜찮다고 말했죠. 그 돈이 결국 부모님의 노후를 끌어다 쓰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는 손을 벌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2년 동안 자격증을 따고 수십 번의 면접을 보고 번번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도전했어요. 어느 날 한 중견기업에서 최종 합격 연락을 받았을 때 기절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 나 드디어 취직했어.
계약직도 아니고 정규직이라고. 아, 아이고, 그게 진짜야? 우리 딸 정말로 회사에 떡하니 취직을 한 거야? 그날 저희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저는 본격적으로 사회인이 되었고 서울에서 진짜 서울 사람처럼 살아가기 시작했죠. 주말이 되면 저는 기차를 타고 고향에 내려갔어요. 반찬거리와 작은 선물을 들고 가면 부모님은 꼭 마당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논밭을 둘러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고 엄마는 주방에서 찌개를 끓이며 제게 밥을 차려주셨어요. 그렇게 평화롭던 어느 날 제 나이 28살이 되었을 때 일이었어요.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는 게 고스란히 느껴졌죠.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숨이 왜 이렇게 거칠어? 예, 아유, 이를 어쩌면 좋니? 네 아빠가 말이다. 농사 짓다가 농기계에 팔이 끼었대. 지금 병원 가는 중이야. 그 말을 듣자마자 전 가방만 들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대전까지 이렇게 멀었나 싶을 정도로 한참이 걸려서 도착을 했죠. 시내에 있는 큰 병원이었지만 서울에 있는 병원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게 느껴졌어요. 겨우겨우 수술실 앞에서 엄마 손을 붙잡고 함께 떨면서 기다렸죠. 몇 시간 뒤에 의사 선생님이 말없이 고개를 숙이셨고 결국 아버지의 오른쪽 팔은 절단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처음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병실 창밖만 말없이 오래도록 바라보시더라고요. 이를 어쩌냐. 아휴, 이 팔로 논밭 일구는 게 내 낙이었는데 이제 뭘 해야 하나 싶다.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어요.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오신 분이었고 그 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셨던 분이었는데 팔 하나가 사라졌다는 건 그저 신체 일부의 상실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 전체를 흔드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를 위해 더 단단해져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어쩌면 제 인생의 진짜 어른이 되는 순간은 바로 그때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로 회사를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가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을 했을 정도였어요. 이제 막 취직한 지 2년 차. 제 월급으로 부모님을 온전히 부양할 만큼 넉넉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제 두 손이 집안의 보탬이 된다면 당연히 내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평생 고생하셨으니 이제는 제가 곁을 지켜드릴 차례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단호하셨죠. 무슨 소리라는 거야? 아니 멍청한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서울 올라가서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제 와서 다 내려놓겠다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도 아빠가 다쳤는데 내가 가서 일도 돕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자식이 여럿 있는 것도 아니면서. 네 아버지 말이 맞아. 네가 공부한다고 고생하고 응? 취직한다고 또 고생했잖아. 너는 무조건 서울에서 살아야 해. 우리처럼 시골지 말고 넌 꼭 서울지로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또 뭉클했어요. 부모님의 몸은 힘들고 지쳐 계셨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강하고 단단하셨거든요. 오히려 저를 걱정하시며 기어코 제 길을 지켜주려 하셨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밭을 통째로 정리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밭을 다 팔았다고 말을 하시는데 저야말로 그 소리에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밭이 조금 있었던 것도 아니고 꽤 있었는데 그 많은 곳을 다 팔았다고 하니까 어안이 벙벙했죠. 아버지는 속이 후련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셨고 그 떼약볕에서 엄마랑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것도 지겹다고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고 말을 하셨거든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밭은 아버지의 전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버지, 그러면 앞으로 뭐 하실 건데요? 조심스럽게 여쭤보니까 아버지는 잠시 창밖을 보시더니 입가에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제라도 내 꿈을 찾아야지. 사람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라잖냐.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저를 안심시키려는 말씀인지 헷갈렸지만 아버지는 꽤 괜찮은 값에 밭을 모두 정리하셨어요. 전 속으로 이제 이 돈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시겠구나라고 생각했죠. 근데 며칠 뒤에 아버지께서 전화로 이렇게 충격 발표를 하나 하셨습니다. 건물을 하나 샀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전 화들짝 놀랐죠. 아니, 노후 자금으로 쓰기에도 넉넉한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슨 건물을 사셨다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약간 자랑스러운 말투로 주말에 시간이 되면 고향에 들러서 직접 보라고 말을 하셨어요. 사진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시면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혼자 또 중얼거렸죠. 아니, 아버지가 건물을 샀다고? 하면서요. 아이, 뭐 어디 농가에 있는 창고 같은 걸 사고 건물을 샀다고 하시는 건가? 반신반의한 채로 그 주말 바로 고향으로 내려갔는데요. 아버지가 산 건물을 본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아, 아버지, 이게 진짜 그 건물이에요? 아니,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른데요? 건물이 다 똑같은 건물이지. 나도 이제 건물주다 이거야. 제가 본 건물은 깔끔한 상가나 빌딩이 아니라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낡은 모텔 건물이었거든요. 건물 외벽은 여기저기 색이 발해 있었고 간판은 반쯤 떨어져 나간 채로 덜렁 매달려 있었어요. 입구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발을 들여놓기도 망설여질 정도였죠. 속으로는 아니, 아버지 사기당하신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순 없었어요. 부모님이 또 속상해 하실까 봐서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낙디 낡은 모텔 건물을 산 후 아버지는 눈에 띄게 활력을 되찾으셨어요. 이제부터 엄마랑 둘이서 하나씩 고쳐볼 생각이라면서요. 못 하나 받고 벽 하나 바꾸고 하나씩 하나씩 하면 된다고 희망차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셨지만 곧 따라 웃으셨고요. 당신 팔도 불편한데 무슨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래. 에이, 내가 못하면 임자가 옆에서 도와주면 되지. 내가 멈추면은 진짜 늙는 거야. 그 말에 엄마는 결국 한숨을 쉬면서도 장갑을 끼셨고 두 분은 꼬박 1년 8개월 동안 모텔을 손수 리모델링 하셨어요. 벽지는 엄마가 직접 바르고 전등도 하나씩 갈아 끼우셨죠. 배수관 공사는 동네 배관공 아저씨가 도와주셨고 지붕을 고칠 땐 이웃 어르신들이 사다리를 들고 와주셨어요. 오늘은 타일을 붙였다. 여기에는 본드칠을 하면 안 된다. 생각보다 잘 된다, 안 된다. 아주 마을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건물 리모델링에 힘을 쏟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멘트 가루가 날리는 현장에서 엄마는 마스크도 없이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셨고 아버지는 팔 한쪽이 불편한 와중에도 끈질기게 못을 박고 타일을 붙이셨어요. 하나 고치고 나니까 또 고치고 싶어지더라. 땀을 흘리니까 살아있는 기분까지 들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얼굴은 오랜만에 환하게 빛났어요. 전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아, 이 낡은 건물이 우리 가족에게 다시 희망이 되는구나. 동네 아주머니들은 김밥을 싸오셔서 점심을 함께 나눠주셨고 아버지가 못 박는 소리가 들리면 아이들은 구경 와서 멋지다고 소리를 쳤어요. 엄마는 커튼천을 사다가 직접 바느질해서 창틀에 달아두셨고 저는 주말마다 내려가 페인트 칠을 도왔어요. 하루하루 달라지는 건물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가슴이 뿌듯해졌죠. 리모델링이 끝날 즈음엔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 만든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은 하나의 새 건물이 되었고 아버지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정성과 희망이 묻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딱 30이 되었을 때 아버지 명의로 된 그 낙던 모텔 건물은 이제 겉으로 보기에도 또 안에서 보기에도 정말 괜찮은 숙박업소가 되어 있었죠. 감히 호텔이라는 간판을 붙일 수는 없었지만 이 동네를 찾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묵어가도 좋겠다 싶은 외관과 내부였어요. 깔끔하게 단장이 된 방과 밝게 칠해진 복도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고향의 푸른 산색까지 그 어느 곳과 비교를 해도 부족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늘 투박하게 장사를 하셨고 나는 그냥 오는 손님만 받으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전화로만 예약을 받으셨죠. 인터넷 예약은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처음엔 전화를 받다 말다 하기도 하셨어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며 하나하나 알려드렸죠. 아버지, 요즘은 다 휴대폰으로 예약해요. 제가 사이트에 등록해 드릴게요. 그런 게 다 되나? 나는 그냥 전화가 편한데. 이거 내가 확인할 줄도 모르잖냐. 지금부터 하나하나 배우면 되지. 편하셔도 해두셔야 해요.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요. 제가 예약 시스템도 만들고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게 해드리니 점점 손님이 늘어나더라고요. 동네에서는 숙박업소 하면 거기 가라고 할 만큼 꽤 이름이 알려졌죠. 게다가 우리 동네가 워낙 물도 맑고 경치도 좋은 곳이라 저는 장사가 더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현실은 생각과 달랐죠. 정작 사람들은 잘 알려진 관광 명소로만 가버리고 우리 같은 외곽 숙박업소는 늘 파리만 달렸어요. 오늘도 방이 답이 없네 하면서 아버지는 허허 웃으시는데 전 그런 아버지의 허탈한 목소리가 조금은 속상했지만 괜찮다고 다독였어요. 손님이 없어도 건물을 가꾸는 재미로 시작하신 거 아니냐고요. 아버지는 모텔 관리를 하면서 늘 즐거워하셨고 전 그런 아버지를 마음 깊이 응원했어요. 제가 34이 되었을 무렵 결혼을 하기로 하고 남편을 처음 고향에 데려갔거든요. 아버지는 제일 좋은 방을 내어주셨어요. 예비 사이가 왔으니까 우리 모텔 자랑도 좀 해야지. 이 방이 제일로 커. 창문 열면 경치도 좋고 햇살도 잘 들고. 네 남편이랑 여기서 쉬다 가라. 어우, 이런 숙박업소가 이 동네에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아버님이 직접 관리하신 거예요? 와, 정말 멋지세요. 내 딸이 데리고 온 남자라 그런 건지 아주 보는 눈이 있구먼. 그 칭찬에 아버지는 쑥스러워하시며 웃으셨고 전 뿌듯했죠.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선 분위기가 달랐어요. 시어머니께서 그 사실을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호텔도 아니고 모텔이라고? 되묻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꽤 날카로웠죠. 입가에 비꼬는 듯한 미소가 스쳤고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어요. 속으론 막말로 내가 호텔 사장 딸이었으면 남편이랑 결혼이나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생각이 드니까 저도 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어머니, 모텔이라고 해도 저희 아버지께서 직접 일구신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 자리는 끝내 냉랭한 기운이 돌았지만 저는 끝까지 부모님을 지키고 싶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던 중에 사실 저는 이미 임신을 한 상태였거든요. 혼수 대신 가장 소중한 생명을 부모님께 보여드린 셈이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또 한마디 불쑥 내뱉으셨어요. 숙박업소 딸이라 그런가 애도 일찍 만들어 왔네 라고 말을 하는데 어머나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말은 제 아이를 향한 말이 아니라 곧 제 부모님을 향한 모욕으로 들렸거든요. 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결국 터져나왔죠.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이를 욕하시는 건 결국 제 부모님을 욕하시는 거랑 똑같잖아요. 저 이 결혼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남편은 저를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는 몇 날 며칠을 제 앞에서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이런 모욕적인 말 절대로 못 듣게 하겠다면서 자기를 한 번만 믿어달라고 애걸복걸 하더라고요. 남편의 그 간절한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에 전 결국 무너져 내렸어요. 그렇게 울고불고 한 끝에 결혼식은 예정대로 치러졌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어요. 우리 부모님을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겠다고. 누가 뭐라 하든 제 뿌리와 제 가족을 깎아내리는 말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요.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참 많은 상처를 주셨어요. 숙박업소 딸이라는 거 어디 가서 괜히 말하지 마라. 남들 눈에 쪽팔리다. 이렇게 말하실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부모님을 욕보이는 말을 듣는다는 건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물론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남편에게 바로 가서 일렀거든요. 그러면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난리를 쳤고요.
겨우 결혼한 아들 이혼시키고 싶은 거냐고 윽박을 지르면 시어머니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러한 일들로 저는 시댁과 사이가 좋을 리가 없었죠. 그런데도 시댁에서는 본인들의 잘못은 돌아보지도 않고 동네 사람들에게 며느리가 아주 못돼 처먹었다라며 험담을 하고 다니셨어요. 저를 향한 그 말들이 바람결에 들려올 때마다 억장이 무너졌죠. 남편 역시 그런 상황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제가 이혼이라는 말을 꺼낼까봐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죠. 그래서인지 명절이면 잠깐이라도 아이 데리고 얼굴만 비추자며 아주 잠깐 들렀다가 나오는 것 말고는 시댁에 가자는 소리를 잘 꺼내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시어머니와 저의 사이는 점점 더 깊은 골이 생겼고 다시는 메워질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제 삶이 멈춰선 건 아니었죠. 물론 우리 아버지의 모텔은 여전히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는 참 멋진 숙박업소라는 칭찬이 자자했지만 정작 관광객이 없는데 어떻게 장사가 잘 되겠어요. 고향은 늘 고요했고 모텔은 한산했죠. 그런데 죽으라는 법은 없더군요. 제 나이 40이 되었을 때였어요.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셔서는 들뜬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아빠가 우리 손주한테 용돈을 좀 보내주마. 네? 아버지 갑자기 웬 용돈이세요? 아유, 이거 말이다. 네가 깜짝 놀라리는데 말이야. 엄청 유명한 그 유튜버인가 뭔가 그 사람이 우리 동네를 소개했어. 그 뒤로는 예약이 아주 빗발친다 빗발쳐. 한철 장사 아니겠냐 그랬는데 어머 세상에 그 한 사람의 영상을 시작으로 다른 사람들의 영상이 줄줄이 올라왔어요. 이 동네 공기도 너무 좋고 물도 맑아서 아이들이 놀기 좋다고 숨은 물놀이 포인트가 많다. 이런 말들이 퍼지면서 너도 나도 찾아오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모텔 예약은 끊임없이 들어왔고 아버지는 매일 신이 나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렇게 1년 정도는 정말 정신없이 잘 되었죠. 동네 사람들도 덩달아 좋아졌고 부모님은 젊은 날 못 누린 활기를 그때야 다시 찾은 것 같으셨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니 조금 잠잠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부모님 얼굴에 환한 웃음이 가시지 않았던 게 전 가장 기뻤습니다. 저는 사실 그 유튜브를 잘 보지 않아서 우리 동네가 그렇게까지 핫플레이스가 된 줄은 잘 몰랐어요. 근데 정말 한때는 예약을 잡기가 힘들 정도로 손님들이 빗발쳤다더라고요. 그래도 1, 2년쯤 시간이 더 지나니까 올 사람만 오는 뭐 그런 일정한 관광 명소로 자리를 잡았죠. 저는 그마저도 별로 관심은 없었어요. 어차피 제겐 그저 익숙한 고향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여기 진짜로 관광지가 됐구나 하고 느낀 건 의외의 순간이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불쑥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 그 대전에 요즘 뜨고 있는 동네 말이다. 거기 네 고향 아니니? 우리 교회 사람들이랑 이번에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거기로 간다더라. 네? 교회 사람들이랑 거기에 가서 뭘 하시려고요? 겨울인데 볼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잖아요. 겨울 성경 캠프라고 2박 3일 수련회처럼 가는 거야. 교인들이 거기가 좋다고 해서 막 박바구겨서 결정한 거다. 전 속으로 보통 교회 수련회면 수련원 같은 데로 가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 잘 몰랐죠? 근데 시어머니는 은근슬쩍 저를 찌르셨어요. 네 고향이라면서? 거기 뭐 없니? 전 그 순간 또 무슨 콩고물을 원하시려나 싶었죠. 못 잡아먹어 안달이면서도 이럴 때는 꼭 저를 이용하려 하시더라고요. 전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선 시어머니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는데 제가 멀뚱멀뚱 있으니까 본인이 답답했는지 결국 속내를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예, 네 친정부모님 모텔 있잖니. 거기서 숙식을 좀 해결하면 어떻겠니? 내가 이번에 건사직에 올랐는데 교회 사람들 데려가면 그 정도는 해줘야 체면이 서잖니. 역시나 숙박을 좀 어떻게든 해보자는 속셈이셨죠. 물놀이 명소가 유명한 동네라고 소문이 나서 겨울에는 관광객이 없을 정도로 한산하긴 했어요. 저도 시어머니께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평소 살갑게 굴었던 것도 아니고
이번 기회에 뭐 점수나 조금 따볼까 싶어서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죠. 단체야? 사람이 많으면 관리가 힘들긴 하지. 그래도 우리가 쓰레기만 잘 정리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한 번쯤은 공짜로 해드려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도 시댁이랑 사이가 나쁘긴 하지만 한 번쯤은 생색을 낼 기회가 되겠다 싶어 그렇게 배려를 해드렸죠. 그런데 웬걸 난리가 났습니다. 쓰레기를 정리하기는커녕 숙박을 하고 난 뒤에는 사람을 불러 대청소를 새로 해야 할 만큼 아주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가셨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저는 죄송하다며 청소업체를 불러서 그 비용을 전부 드렸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시어머니께 따졌죠. 아니 어떻게 방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고 갈 수가 있냐고. 오히려 손해봤다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변명도 안 하시고 그랬니? 하고 전화를 뚝 끊으시더라고요. 아주 열이 뻗쳐서 내가 2번 다시는 그런 도움을 드리나 보자 하고 결심을 했었네요. 그러고 나서 몇 달 뒤 여름이 다가왔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또 전화를 하신 겁니다. 지난번에 겨울에 가보니까 거기 계곡도 있던데 여름 성경학교도 거기서 하기로 했다. 내가 교회에 아주 적극적으로다가 추천을 했지. 단체로 교회에 가서 니네 거기 동네 상권도 살려주고 하면 얼마나 좋니?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그리고 모텔도 있으니까 서로 좋은 거지 않니? 어머니, 저희 모텔은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세요. 맨날 모텔집 며느리라고 욕하시던 분이 왜 이럴 때만 찾으세요? 제가 아주 단호박으로 그렇게 말하니 시어머니는 씩씩대더니 그 뒤로는 연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전 속으로 이제야 좀 조용해지겠구나 했죠. 그런데 수련의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아니, 너네 고향 그 모텔 앞에 왔는데 그 사돈댁이 하는 모텔에 사부인이 없네? 네? 어머니 거기에 가셨다고요? 근데 저희 엄마는 갑자기 왜 찾으세요? 예, 우리 교회 사람들이랑 네 고향으로 수련회 오기로 한 거 말 안 했었니 내가? 말씀은 하셨죠. 근데 어차피 부모님 뵈러 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아이고, 얘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니? 내가 교회 사람들 데리고 온다는 소리가 뭐겠어? 당연히 니네 모텔을 쓰겠다는 말 아니겠어? 저는 순간 말문이 턱 막혔어요. 그렇잖아요. 미리 예약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다고만 말해놓고는 당연히 방을 비워둬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기가 막혔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께서 또 그러시는 겁니다. 아무튼간 센스하고는 사부인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빈 방에 들어가 있겠다. 너는 그렇게 대신 전해줘라. 그 순간 저는 이분은 나를 며느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필요할 때 부려먹는 사람쯤으로 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차라리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어머니. 저희 엄마라면은 뭐 편하게 지내다가 가시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럼 그러세요. 아니 카운터에 걸린 열쇠 내가 가져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 예, 내가 지금 80명이나 데리고 왔어. 이대로는 어디 못 움직이니까 일단 급한 대로 열쇠 들고 가마. 네? 80명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뭐가 그렇게 많아요? 2인 1실로 쓰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방 키가 20개 남짓밖에 없네. 그러면 4명씩 방을 써야 하는데 친구는 어떻게 하니? 그 예비 이불 같은 거 없니? 저는 속으로 도대체 우리 집을 뭘로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수련회를 준비한다면서 사전에 연락 한 번 없이 무작정 들이닥쳐서 방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태도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저와 사이가 좋기라도 했다면 차라리 이해라도 하겠지만 그간 저에 대해 흉만 보고 다니시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게 더 어이가 없었죠. 어머니, 저희 모텔을 무슨 수련원쯤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기 그런 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오셔서는. 얘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니? 내가 80명이나 데리고 왔는데 당연히 방을 내어준 게 도리 아니냐? 저는 그 순간 복수심이 불타올랐습니다.
평소에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부모님까지 욕보이더니 이제 와서는 내 고향 우리 집을 찾으시네. 참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시라지 하는 심정이었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피식 웃음이 났어요. 사실요, 그때는 이미 그 모텔이 더 이상 우리 부모님의 소유가 아니었거든요. 생각해보면 제 시어머니는 늘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교회 사람들 앞에서도 친척들 앞에서도 제 흉을 보고 다니시면서 며느리가 정숙하지 못하다, 속상하다 하시는 바람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둘째 갖고 싶다고 남편과 여러 번 시도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첫째를 낳고 맞벌이로 바쁘게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둘째가 잘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두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고 다니시는 겁니다. 저 애가 사고를 쳐서 결혼을 했잖아. 하나님이 노하셔서 둘째는 안 주시는 거야?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를 악물며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시어머니는 늘 밉상이었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단 한 번도 생기지 않는 분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아예 80명을 몰고 와서 우리 부모님의 모텔을 무슨 무료 수련원처럼 쓰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저는 차라리 통쾌하기까지 했어요. 어디 한번 원하시는 대로 해보시라. 곧 아시게 되겠지. 아까 마저 하던 얘기를 좀 이어서 하자면 부모님께서 모텔을 접으신 이유가 10년 넘게 모텔을 가꾸고 리모델링도 직접 하시면서 애정을 쏟으셨잖아요. 근데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는 법이죠. 숙박업소라는 게 손님이 다녀가면 곧바로 청소를 하고 침구도 싹 다 갈아야 하는데 그 일을 두 분이서 감당하기에는 점점 벅차졌던 거예요.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어 즐겁게 운영하실 수 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오늘은 방 하나라도 차니 기분이 좋다 하시며 만족하셨고 엄마도 청소하는 게 운동이지 하시면서 꿋꿋하게 버티셨거든요. 근데 동네가 알려지고 손님이 늘어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씻으며 수건을 갈아야 하고 방 청소에 화장실 소독까지 하려니까 도저히 두 분이서만은 힘들었죠. 여보, 이제 사람을 써야겠어. 아우, 이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 아이, 맞아. 나도 이제는 좀 버겁네.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몸이 말을 안 듣네. 그렇게 결국 부모님은 모텔 운영을 하는 게 행복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오자 마음을 고쳐먹고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넘기기로 하셨던 겁니다. 우리 고향에 정착한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모텔을 인수하고 싶다고 의사를 내비친 거예요. 부모님께서는 그때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때다 싶으셨대요. 결국 꽤 괜찮은 가격에 모텔을 매각하셨고요. 처음 투자하실 때보다 훨씬 웃돈을 받고 말이에요. 저는 그 사실을 떠올리며 속으로 생각했죠. 시어머니, 오늘은 당신이 크게 당하시겠구나. 교회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며느리 덕에 숙소를 공짜로 쓴다고 하셨을 텐데 막상 가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모텔 주인도 바뀌었으니 말이에요. 전 일단은 부모님께는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엄마, 아버지, 사실 시어머니가 미리 예약도 하지 않고 다짜고짜 교회 사람들 데리고 모텔로 들어가셨대요. 아마 아직도 엄마 아버지가 운영하는 줄 알았던 것 같아. 돈 달라고 할까 봐 일부러 예약도 안 하고 그러고 간 거야. 아니, 그런 민폐가 어딨니? 우리가 이제 그 모텔 주인도 아니라는 걸 왜 몰라? 결국 새 모텔 주인과 연락이 닿았고 제가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다행히 젊은 부부라서 말이 좀 잘 통하더라고요. 저희의 사정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주는 것 같아서 저도 조금은 편안하게 이런저런 부탁을 드릴 수 있었죠. 어떤 부탁이냐고요? 저야말로 이를 갈고 있었던 그 모텔집 딸년의 복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손님들이 교회에서 오신 거라면 당연히 회비를 걷었을 거고 그럼 숙박비도 낼 수 있는 상황일 텐데요.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교회 사람들 앞에서 늘 저랑 제 부모님을 무시하셨거든요. 이번에는 제대로 망신을 좀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좋습니다. 그럼 제대로 쓴맛을 보여드리죠. 웃긴 건 바로 경찰을 부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새 주인인 부부는 일부러 하루를 기다렸어요. 시어머니와 교회 사람들이 1박을 마친 다음날 아침에 경찰을 부른 거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날 밤에 교회 사람들 앞에서 너무 당당하게 말하고 다니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며느리 친정집이 여기거든. 사실상 우리가 주인이나 마찬가지지. 다 내 덕이지. 우리 며느리 덕이 이렇게 공짜로 숙박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목청껏 자랑을 하고 다니셨대요. 새 주인 부부는 그 모든 걸 듣고 일부러 아침까지 기다린 거였고요. 경찰이 들이닥친 순간 교회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얼어붙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고요. 평소에 저랑 제 부모님 흉보고 뭐 정숙하지 못하다느니 사고를 쳤다느니 하면서 저를 부끄럽게 만들던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본인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속이 다 시원해졌어요. 물론 제 성격에 통쾌함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속으로 이게 인과응보다 싶었죠. 교회 사람들은 아침부터 성경 공부를 한다고 삼삼오오 모여 이동하려는 참이었는데 그들 앞에 경찰차 몇 대가 서더니 경찰들이 한 무더기 나타난 거예요. 그 옆에는 새 모텔 주인 부부도 함께 있었고요.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대요. 저는 전날에 밤새 잠을 설쳐서 동이 트자마자 차를 몰고 고향으로 향했거든요.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옆에서 머리를 팍팍 긁으며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현장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이미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목소리를 높여 언성을 버럭버럭 지르시더라고요. 그에 맞서 새 주인은 굳은 얼굴로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고요. 경찰관님, 이분이 어제 무단으로 방 열쇠를 들고 들어가서는 숙소를 멋대로 사용했습니다. 명백한 무전취식이고 영업방해입니다. 저희는 정식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이 뭔데 우리를 고발한다는 거야? 어? 여기는 내 며느리 친정집이 운영하는 숙소고 나는 사부인 자격으로 쓴 거다 이 말이야. 근데 무슨 무전취식이야?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죠. 아유, 설사 그 모텔이 여전히 저희 부모님 소유였다 하더라도 시어머니의 그 뻔뻔스러운 논리는 어이가 없었죠. 무단으로 점거를 해놓고선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큰 소리를 치는 모습은 정말 말 그대로 적반하장이었어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모텔은 이미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정식 건물 소유주라고요. 이거 다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나 연 매기려고 이러는 거잖아. 어디 우리 며느리 불러와봐. 내가 탁 따져 물을 테니까. 네, 어머님이 찾던 며느리 왔습니다. 근데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여긴 이미 주인이 바뀌었어요. 너 어제 분명히 네 친정 부모님이 뭐 잘 쉬다 가라고 했다 그랬다면서. 그 말은 뭐야? 어? 여기가 진짜로 사돈 모텔 아니야? 어머님이 저희 고향에 가신다고 하길래 엄마가 편히 쉬다 가시라고 전해달라고 하셨던 거예요. 제가 그 말 그대로 전해드린 건데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지면서 벙찐 표정이 되었죠. 지금도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겨두지 못한 게 천추의 아니에요. 시어머니께서 매번 뻔뻔하게 나오시니까 저도 뭐 뻔뻔함으로 응수를 했더니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게 바로 복수구나 싶더라니까요. 그때 새 모텔 주인이 서류 봉투에서 도장을 찍은 건물 등기문서를 꺼내서 시어머니 앞으로 내밀었어요. 아유, 여기 보십시오. 이 건물은 이제 저희 소유입니다. 불법 무전취식, 영업방해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부 대상이 된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위에 있던 교회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게 시어머니에게 꽂혔고 경찰의 눈빛도 더 이상 뭐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 당당하던 시어머니도 말문이 막히셨던 건지 입술만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못하셨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시어머니가 제 옆구리를 쿡쿡 찌르셨어요. 야, 네가 말 좀 잘 좀 해봐라. 그래도 네 고향 사람들이잖니. 아니 내가 체면이 뭐가 되니. 이대로 창피만 당하면 어떡하니. 어머님, 아니, 저분들은 사실 우리 고향 토박이가 아니세요. 타지에 정착하신 분들이라 저희 말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들어주실지도 모르겠네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딱 굳는 게 보였죠. 그 와중에도 새 주인은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듯 교회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선언을 하더군요. 저희 모텔에는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어젯밤 여러분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방 쓰신 모든 기록도 남아있고요. 게다가 방마다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거 증거는 충분합니다. 그 말을 듣자 교회 사람들 얼굴이 순식간에 경악으로 물들었어요. 여기저기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고 몇몇은 얼굴을 붉히며 시선을 피했죠. 그때 경찰이 또 한마디 얹었어요. 교회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무전 주식이 명백합니다 하고요. 숙박비 내셔야죠 하면서 말이에요. 그 말이 어찌나 얄밉고 통쾌하던지 경찰까지 딱 제 편을 들어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았죠. 그 순간 교인들 중에 가장 목소리가 크고 지도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시어머니를 향해 목청을 높였어요. 아니, 김 권사님, 그 숙소는 무조건 해결할 수 있다고 큰소리 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버스 대절비만 해도 얼마가 들었는데 숙박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인들한테 회비를 더 거둘 수도 없고 교회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권사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아니 이 많은 돈을 내가 어떻게 다 물어내요. 여러분이 조금씩이라도 더 내주셔야죠. 시어머니는 애타게 교인들을 향해 손을 내저으며 호소를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교회 사람들의 원망 섞인 시선이 한꺼번에 시어머니에게 쏠리자 시어머니의 얼굴은 금세 사색이 되었고요.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는 게 멀리서도 보였죠. 아유, 우리는 처음부터 숙박비 내는 줄 알았으면 안 왔을 겁니다. 건사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아니 숙박비 비싼 거 다 알잖아요. 우린 돈 못 냅니다. 아니 누가 여기 시골까지 온다고? 교인들은 하나같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요. 시어머니 혼자 모든 화살을 맞는 꼴이 된 거였죠. 아유, 숙박비 정도야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저희는 영업방해를 당했습니다. 저희 허락 없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영업을 방해하고 시설을 사용했으니까 저희는 예정대로 무전 취식이랑 영업방해로 정식 고소를 할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할 거고요. 아이고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예? 제가 정말로 사돈이 운영하는 줄 알고 그런 겁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착각한 거예요. 착각. 그 말이 떨어지자 시어머니는 이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듯 얼굴빛이 더더욱 창백해졌고 그 자리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릎을 꿇은 시어머니의 모습에 교인들 사이에서는 다시 웅성거림이 일어났고요. 그동안 교회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던 권사가 이렇게 망신을 당하는 장면을 직접 보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새 주인은 팔짱을 낀 채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저는 한 가지가 더 궁금해요. 대체 며느리라는 분을 뭘로 보셨길래 사돈댁이면 이런 무례를 저질러도 괜찮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그 말에 시선이 일제히 시어머니에게 쏠렸죠. 아까까지만 해도 웅성거리던 교인들도 그 순간만큼은 입을 꾹 다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숨소리만 크게 들릴 정도로 그 자리는 정적에 휩싸였거든요. 전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시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늘 저와 제 부모님을 무시하고 욕보이던 시어머니가 결국 본인의 입으로 본인을 망신시킨 꼴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고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국 숙박비를 결제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어요. 새 모텔 주인은 저에게 따로 다가와서 정식 고소까지 들어갈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유, 아니에요, 사장님. 고소까지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집안 문제로까지 번지면 저도 남편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서요. 마음이야 정식 고소하라고 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가 정식으로 고소를 당해버리면 저와 남편까지 한동안은 평온할 날이 없을 게 뻔했거든요. 신문에까지 이름이 오르내리거나 동네에 소문이라도 나면 저희도 감당하기 힘든 상처를 입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고소는 피하는 쪽을 택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본인이 몰래 모아두었던 비상금을 탈탈 털어서 1박 숙박비 약 120만 원 정도를 결제했습니다. 카드를 긁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던 모습은 지금도 잊히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후폭풍은 좀 생각보다 길고 깊게 이어졌어요. 시어머니는 그 사건 이후에 교회의 발길을 끊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할 줄 몰랐다. 어? 교인들이 어떻게 나 몰라라 할 수가 있냐? 아니 이게 무슨 신앙 공동체야? 분개를 하시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으셨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우리 시어머니가 원래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좋은 평판을 얻으신 분은 아니었어요. 몇몇 교인들은 뒷말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잘난 척만 하더니 권사님 때문에 우리가 무전 취식범이 될 뻔했다부터 시작해서 교회 이름에 먹칠할 뻔했다. 권사님이 책임지셔야 하는 거 아니냐까지. 결국 시어머니는 교회 내에서도 사람들과 크게 다투고 오랫동안 다니던 교회에서조차 자리를 잃게 되신 거죠. 그분의 뻔뻔함과 독선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버린 셈이었죠. 물론 법적인 문제는 결국 고소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경찰 기록에는 분명 남았어요. 경범죄 수준이긴 했어도 무전취식이랑 영업방해건으로 조사가 이뤄졌거든요. 그 일로 시어머니는 몇 달 동안 집 밖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체면을 구기셨고 사건이 일단락된 뒤 남편은 제 앞에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 손을 붙잡았어요. 여보, 제발 우리 엄마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어? 앞으로는 당신 알기를 하늘같이 알도록 내가 엄마한테 꼭 말할게. 내가 정말 부탁할게. 내가 그동안 너한테 한 말들 다 미안다. 이번에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저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겉으로는 고개만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이미 수없이 무너진 신뢰가 단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로 회복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 후로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는 여전히 벽이 남아있어요. 명절에 겨우 얼굴만 비추고 짧게 인사만 나누는 사이가 된 거죠. 남편이 중간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서로를 향한 불편함과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거리감이 마음 편하더군요. 억지로 가까워지려다 또 상처를 입느니 차라리 평생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낫다 싶었어요. 그 모습이 안쓰럽냐고요? 글쎄요. 저는 솔직히 말해 안쓰럽다기보다는 이게 다 자업자득이다라는 생각이 더 크게 들어요. 본인이 뿌린 씨앗을 본인이 거둔 결과니까요. 시간이 흘러 지금 저는 제 인생을 제 나름대로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이와 함께 살아가면서도 고향을 잊지 않고 종종 부모님을 찾아뵙죠. 부모님은 모텔을 정리한 뒤로 한결 가벼워지셨고 소박하게 밭 한두 맞이기를 가꾸면서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고 계세요. 여유가 생기니 저희에게도 그 여유를 나눠주고 싶어 하시고요. 아직은 서울에 살면서 아이를 키우며 열심히 살아가야 할 날이 더 많긴 하지만 저도 언젠가는 남편과 단둘이 고향에 내려가 부모님이 맞이하는 여유를 즐겨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참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